어차피 오래 못 살 사람들인데 굳이 치료해? 유나린, 시간 낭비하지 마. 맞아. 10분으로 끝내. 괜히 튀지 마. 여긴 사람 사는 곳이에요. 어르신들은 환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어르신이 뭘 안다고요? 적당히 해도 월급은 똑같잖아. 그날 제가 본 건 요양원이 아니라 냉정한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오전 9시 23분. 세봉요양원 정문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 10이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서 내린 남자는 7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문수. 명찰에는 입소자 203호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원장 김성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인사가 오갔죠. 무릎 관절염과 고혈압으로 입소한다는 설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몰랐습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노인이 바로 이 요양원의 실제 소유주라는 것을요. 15년 전인 2009년 박문수는 강릉 일대 부동산으로 재산을 일궜습니다. 총 자산 324억 원이었습니다. 그중 120억 원을 들여 이 요양원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모시는 곳이니까 돈보다 마음을 보자는 게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3년 전 그는 경영권을 김성호 원장 부부에게 넘기고 물러섰습니다. 제대로 운영하면 3년 후 소유권도 넘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세봉요양원이 이상하다는 얘기, 직원들 월급이 밀린다는 얘기, 식사가 형편없어졌다는 얘기들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일반 입소자로 들어가기로 했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 요양원의 진짜 얼굴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간호사가 203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플라스틱 의자 2개.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천장엔 얼룩이 있었습니다. 시설이 오래됐다는 간호사의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리모델링 예정이지만 예산 문제로 미뤄지고 있다는 어색한 설명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심었던 단풍나무들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작았던 나무들이 이제 3층 높이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만든 곳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는 창틀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첫날 저녁 6시 식당에 입소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35명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배식을 받았습니다. 플라스틱 쟁반 위에 밥 한 공기, 된장찌개, 김치, 멸치볶음이 전부였습니다. 반찬 그릇은 작았고 양도 적었습니다. 배식 직원의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술을 떴습니다. 된장찌개는 작고 건더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김치는 싱거웠고 멸치는 딱딱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김영숙 할머니가 투덜거렸습니다. 오늘도 이게 다라는 불평이었습니다. 예전엔 생선도 나오고 고기도 나왔다는 얘기였습니다. 배식 직원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돼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문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적었습니다. 첫날 관찰 기록. 식사의 질 매우 낮음. 직원 태도 불친절. 반찬 부실. 그의 펜 끝이 종이를 3개 눌렀습니다. 식사 후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절반이 나가 있었죠.
바닥 타일은 깨져 있었고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요양원이라니. 박문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벽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밤 9시 소등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복도를 돌며 불을 껐습니다. 주무시라는 기계적인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몇몇 어르신들은 호출 버튼을 눌러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속삭였습니다. 박문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 기록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혈압약 재고가 안 맞는다는 말, 그냥 적당히 쓰라는 지시, 감사 때 바꿔 넣으면 된다는 말들이 복도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월급이나 제때 받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협박성 지시도 들렸습니다. 박문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약품 기록을 조작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는 노트를 꺼내 또 적었습니다. 약품 재고 조작 가능성, 직원 간 불법 지시 정황.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물리치료 시간. 2층 재활치료실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공간에 운동기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구들은 낡았고 일부는 고장 나 있었습니다.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문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8쯤 되어 보였습니다. 작고 단정한 체구에 단정히 묶은 머리, 하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윤아린 물리치료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3호 박문수 어르신이냐는 그녀의 물음에 박문수가 대답했습니다. 무릎을 봐주겠다는 그녀의 말이 따뜻했습니다. 그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윤아린이 무릎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아프세요? 박문수가 조금 아프다고 대답했습니다. 윤아린은 꼼꼼하게 검사했습니다. 다른 치료사들은 대충 보고 넘어갔지만 이 젊은 치료사는 달랐습니다. 관절염이 꽤 진행되셨어요. 매일 스트레칭 하셔야 해요. 윤아린은 친절하게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30분 동안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박문수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감동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박문수가 휠체어를 타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치료실 뒤편에서 남자 치료사와 간호사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박문수는 복도 모퉁이에 멈춰 섰습니다. 윤아린이 또 시간 오버했다며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당 10분이면 되는데 30분씩 붙잡고 있다는 불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박문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어차피 가실 분들인데 뭐 그렇게 정성이야? 시간 낭비하면서. 남자 치료사의 비웃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어르신 2명 더 볼 수 있겠다. 간호사가 맞장구 쳤습니다. 노인들은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다는 말,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는 말들이었습니다. 월급도 똑같이 받으면서 왜 저러냐는 낄낄거림도 들렸습니다. 윤아린 때문에 자기들까지 눈총 받는다는 불만도 이어졌습니다. 원장이 은근히 자기들더러 윤아린처럼 하라고 한다는 짜증도 터져나왔죠. 저러다가 오래 못 버틸 거라는 예측도 들렸습니다. 박문수는 그 자리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차피 갈 사람들이라니, 시간 낭비라니. 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지금 요양원에서 벌어지는 일이구나.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치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아린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박문수를 보고 밝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안 가셨어요? 무릎은 괜찮으세요?
걱정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박문수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덕분에 좋아졌다고 대답했습니다. 유나리는 남자 치료사와 간호사를 지나쳤습니다. 두 사람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나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박문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노인 경시, 풍조 심각, 인간을 시간으로 계산, 치료는 형식적, 유일하게 유나린 치료사만 제대로 된 치료, 다른 직원들의 비난 대상. 그는 펜을 놓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만든 요양원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구나.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유나린이 다시 박문수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아까 알려준 스트레칭을 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박문수가 바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어르신 건강이 더 중요하죠. 박문수는 유나린을 가만히 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진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어르신들을 사람으로 대하는구나.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박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냐고. 유나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할머니도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죠. 잠시 말을 멈춘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혼자예요. 박문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혼자라니.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통증이 있었습니다. 15년 전부터 사라지지 않는 아픔이었습니다. 유나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박문수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잠깐 가슴이 답답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유나린은 물을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숨쉬라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박문수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유나린의 손을 봤습니다. 가늘고 긴 손가락, 왼손 새끼손가락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박문수가 팔찌가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유나린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낡은 가죽 팔찌가 있었습니다. 작고 검은 가죽끈에 무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나린이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죠. 팔찌를 만지는 그녀의 손길이 애틋했습니다. 박문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의 눈은 그 팔찌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009년 6월 15일 월요일 오후 3시 47분. 부산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박문수의 아들 박준호가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날 사고가 났습니다.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졌고 철골이 떨어졌습니다. 박준호와 그의 아내 이수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19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박문수는 서울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히 부산으로 내려갔죠. 하지만 늦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영안실 앞에서 박문수는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흰 국화 향기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친척이 물었습니다. 할인이는 어디 있냐고. 그제야 박문수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4살짜리 손녀 박할인. 사고 당일 아이는 어린이집에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급히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원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할인이는 오후 4시쯤 누군가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친척이라고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소리쳤습니다. 자기가 허락한 사람이 없다고. 원장은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줘서 친척인 줄 알았다는 변명뿐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미아 찾기 의뢰였습니다. 박할인, 4살 여자아이.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낯선 여자가 할인이를 데리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박문수는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전단지를 붙이고 방송에 나갔습니다. 제 손녀를 찾는다는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박할인, 2005년 4월 3일생, 왼손 새끼손가락에 점이 있다는 설명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해 9월 드디어 단서가 나왔습니다. 부산 새나원에 4살짜리 여자아이가 왔다는 제보였습니다. 이름을 모른다고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차를 몰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기록이 없다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박문수는 무너졌습니다. 새나원 앞에서 울었습니다. 할인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문수는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트레스성 협심증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겠습니까? 손녀를 잃어버렸는데 퇴원 후에도 찾았습니다. 5년, 10년, 15년. 하지만 손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15년이나 지났어요. 하지만 박문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손녀의 사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양원에서 윤아린이라는 이름의 물리치료사를 만났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에 점이 있었습니다. 손목에 낡은 가죽 팔찌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나원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박문수는 침대에 앉아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사진. 거기에는 4살쯤 된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작은 가죽 팔찌가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인아, 혹시 네가. 그는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목을 막았습니다. 이불을 쥔 손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행정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자재비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이번 달에도 줄였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야 남는 게 있다는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어차피 입맛이 없어서 대충 줘도 모른다면서 계약서에는 1인당 월 65만 원인데 실제로는 30만 원어치만 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그게 내가 알 바냐며 소리쳤습니다. 월급이나 제때 받고 싶으면 입 다물라는 협박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식자재비를 절반 이상 빼돌리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식자재비 횡령 정황. 1인당 월 35만 원씩 착복 추정. 35명 기준 월 1225만 원. 연간 1억 4,700만 원. 그의 펜 끝이 떨렸습니다. 오후
박문수는 원장실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대화가 들렸습니다. BMW를 바꿀 거야. 8,600만 원짜리. 요양원 돈으로 사지.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운영하는데 내가 써야지. 후후. 박문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요양원 운영비로 외제차를 산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는 계속 들었습니다. 제주도 콘도도 계약했어. 3억 2천만 원. 다 이 요양원 덕분이지. 원장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미안하지만이라는 말도 덧붙여졌습니다. 박문수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만든 요양원이 이렇게 썩어 있었구나. 그는 복도 벽에 손을 짚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소등 시간이 지나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박문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행정실로 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급여 명세서, 식자재 구매 내역, 약품 구매 기록 모두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금액과 장부의 금액이 달랐습니다. 차액은 모두 원장 개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사진을 찍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윤아린의 근로자 신상기록부였습니다. 보호자란에는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출생지는 부산, 보호시설은 새나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폐쇄라는 메모도 함께 있었습니다. 새나원. 그가 마지막으로 발길을 끊었던 보호시설이었습니다. 박문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녀였던 건가? 그는 그 서류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문수는 재빨리 창문 밖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경비원이 지나갔습니다. 이상 없다는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문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증거 사진이 47장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3일간 기록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봉요양원 부정 내역 정리. 첫째, 식자재비 횡령 연간 약 1억 4,700만 원. 둘째, 약품비 횡령 연간 약 8,400만 원. 셋째, 인건비 착복 허위 직원 등록으로 연간 약 6,200만 원. 넷째, 정부 지원금 부정 수령 연간 약 2억 1,300만 원. 다섯째, 개인용도 사용 외제차, 부동산 구매. 총 횡령 추정액 연간 약 5억 원 이상. 박문수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위해 만든 곳을 이렇게 더럽혔구나. 그는 주먹으로 침대를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물리치료 시간이 다시 왔습니다. 박문수는 치료실로 갔습니다. 윤아린이 밝게 웃으며 어제 잘 주무셨냐는 인사가 따뜻했습니다.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덕분에 잘 잤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윤아린은 정성스럽게 박문수의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다른 치료사들은 10분이면 끝냈지만 윤아린은 30분 넘게 치료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박문수는 눈을 감고 치료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손녀일까? 치료 중간에 박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 일을 하세요? 윤아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할머니는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셨는데 제가 주물러 드리면 좋아하셨죠. 그래서 이 일을 선택했어요.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돕고 싶어서요. 박문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착한 아이구나. 정말 착한 아이야. 그는 유나린을 가만히 봤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겠다는 그의 말에 유나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보고 싶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작년 봄에 돌아가셨다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폐렴이었다고, 자기가 간호를 했는데도 못 살렸다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문수가 또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다른 분은 안 계세요? 유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4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하지만 부모님 기억은 안 나요. 박문수가 조심스럽게 부모님 성함을 아냐고 물었습니다. 유나리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잘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좋은 분들이었다고만 하셨어요. 박문수는 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선생님 원래 이름이 따로 있었나요? 유나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는 표정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설명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고 들어서요. 유나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자기가 처음 왔을 때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이름도 모른다고 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새로 지어주셨다고 했어요. 하늘의 하, 마을린으로요. 그럼 예전 이름은 모르냐는 박문수의 질문에 유나리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모르셨대요. 박문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정말 이 아이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팔찌 좀 봐도 될까요? 유나린이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박문수는 안경을 고쳐 쓰고 팔찌를 자세히 봤습니다. 낡은 가죽끈이었습니다. 안쪽에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팔찌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글씨가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HR 2009 박문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15년 전 손녀에게 선물한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냐는 그의 물음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유나린이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이게 저랑 함께 있었대요.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언젠가 이걸 알아볼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하셨죠. 박문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유나린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왜 우시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박문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잘못한 게 아니야. 그리고 하리나라고 불렀습니다. 유나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박문수는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거 좀 봐. 사진 속에는 4살쯤 된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작은 가죽 팔찌를 하고 있었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에 작은 점이 있었죠. 유나린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왼손을 봤습니다. 새끼손가락에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목을 봤습니다. 팔찌가 똑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유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문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리나, 네가 내 손녀 박하린이야. 유나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이름은 유나린인데요. 박문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에 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 내 아들과 며느리였지. 그리고 너는 4살 때 사라졌어. 나는 15년 동안 너를 찾았다. 전국을 다 돌아다녀도 찾을 수 없었지. 유나린은 주저앉았습니다. 사진을 꼭 쥐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제 할아버지세요?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네 할아버지야. 할인아,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박문수는 윤아린을 껴안았습니다. 1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치료실 안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가 문틈으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문수와 윤아린은 빈 상담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5년 동안 어떻게 지냈냐는 박문수의 물음에 윤아린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잘 지냈어요. 할머니는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대학도 보내주시고 물리치료사 자격증도 따게 해주셨죠.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께 고마워해야겠구나. 윤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세요.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할인아, 네 진짜 가족이 언젠가 너를 찾을 거라며. 그때까지 이 팔찌를 꼭 가지고 있어라고 하셨어요. 박문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도 알고 계셨구나. 윤아린이 또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대요.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이 있는데 뒤에 건물이 보였다고 했어요. 세봉요양원 기공식이라는 현수막이 있었대요. 박문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세봉요양원? 윤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상하길래 여기 지원했어요.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할아버지를 만날 줄은. 박문수는 윤아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운명이야. 이건 정말 운명이야.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문수와 윤아린은 재빨리 입을 다물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원장 김성우가 들어왔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상담 시간도 아닌데. 그의 물음이 날카로웠습니다. 윤아린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무릎이 아프다고 하셔서 추가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원장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럼 치료실에서 하지 왜 여기서 하냐고 물었습니다. 치료실에 다른 어르신들이 계셔서 그렇다는 윤아린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됐어요. 어르신은 방으로 돌아가세요. 소등 시간 다 됐습니다. 박문수는 일어섰습니다. 윤아린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심하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문수는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원장실 문이 열려 있고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윤아린 그 여자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원장 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왜냐는 원장의 물음이 이어졌습니다. 뭔가 수상해. 박문수 어르신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고 있어. 그게 뭐가 문제냐는 원장의 물음에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박문수 어르신, 평범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서류를 보니까 주소지가 강릉 시내 대로변이더라고. 그리고 보증인 없이 일시불로 입소비 1,800만 원을 냈어. 그래서 어쩌라는 원장의 물음에 부인이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혹시 재산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 원장이 뭘 할 건지 묻자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해. 그리고 윤아린이랑 접촉 못하게 해야겠어. 둘이 뭔가 계획하면 곤란해져. 박문수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노트를 꺼냈죠. 원장이 나를 의심하고 있음. 할인이와의 접촉을 차단하려 함. 시간이 없음. 빨리 움직여야 함. 그는 펜을 놓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고요하고 경비원이 졸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조심스럽게 1층 행정실로 내려갔습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준비했죠. 주머니에서 작은 도구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건설 현장에서 쓰던 만능 열쇠였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박문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하나씩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급여 명세서, 세금 신고서, 식자재 구매 내역, 약품 구매 기록, 정부 지원금 수령 내역,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메모장에 적힌 번호를 봤습니다. 1234, 너무 단순했습니다. 컴퓨터가 켜졌습니다. 회계 파일을 열었습니다. 엑셀 파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실제 지출, 보고용, 개인 계좌 이체 내역. 박문수는 USB를 꽂아 파일을 모두 복사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문수는 재빨리 컴퓨터를 끄고 책상 아래로 숨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이 들어왔습니다.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췄습니다. 이상 없다는 그의 중얼거림이 들리며 경비원이 나갔습니다. 박문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USB에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총 267개의 파일, 1847장의 사진, 원장 부부의 범죄를 증명할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물리치료 시간. 하지만 윤아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치료사가 왔습니다. 윤아린 선생님은 어디 계시냐는 박문수의 물음에 치료사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휴가래요. 갑자기 휴가 신청하셨대요. 박문수는 불안해졌습니다. 휴가? 갑자기 치료를 마치고 윤아린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린아, 괜찮니? 연락해. 하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박문수는 원장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대화가 들렸습니다. 윤아린한테 경고했다는 원장 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문수 어르신이랑 개인적으로 만나지 말라고. 안 그러면 해고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는 원장의 물음에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울면서 휴가 신청하더라고요. 한동안 안 나올 거라고 하던데요. 호호. 박문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할인이를 협박했구나. 그는 참았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모일 때까지 그는 방으로 돌아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변호사냐는 박문수의 물음에 오랜만이라는 인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변호사의 물음에 박문수가 대답했습니다. 증거를 모았어. 내일 USB를 보낼 거야. 확인하고 고소장을 준비해줘.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되겠냐는 변호사의 물음에 박문수가 대답했습니다. 세봉요양원 원장 부부를 고소할 거야. 횡령, 배임, 사기, 노인학대. 모두 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라는 박문수의 말에 변호사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손녀를 찾았어. 그 말에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입니까? 변호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여기, 이 요양원에 있었어. 15년 만에 드디어 찾았네. 박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문수는 우체국에 가려고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시냐는 간호사의 물음에 잠깐 산책 좀 하려고 한다며 대답을 둘러댔습니다. 혼자는 위험하다는 간호사의 말에 괜찮네. 가까운 데만 다녀오겠네. 하며 더 이상 묻지 못하게 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은 미처 놓치고 있었습니다.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우체국에 도착했습니다. USB를 소포로 보냈습니다. 수취인은 서울의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뭘 보내셨냐는 갑작스러운 직원의 물음에 친척한테 편지 좀 보냈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그러세요? 라고 대답했지만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원장실로 오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박문수의 물음에 할 얘기가 있다는 원장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원장실로 들어가자 원장 부인도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어르신에 대해 조사를 좀 했습니다. 조사라는 박문수의 물음에 원장이 웃었습니다. 어르신이 평범한 분은 아니시군요. 박문수, 70살, 강릉 일대 부동산 재벌. 총 자산 324억 원. 그리고 이 세봉요양원의 실제 소유주시죠. 박문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물음에 원장이 반문했습니다. 왜 신분을 숨기고 오셨죠? 무슨 목적인가요? 내가 만든 곳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 싶었다고 박문수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뭘 보셨냐는 원장의 물음에 박문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요양원을 어떻게 망쳐놨는지 봤어. 식자재비 횡령, 약품 착복, 직원 급여 체불, 노인 학대. 모두 다 봤지. 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위험한 발언을 하신다며 원장의 눈은 부릅 떠 있었습니다. 증거라도 있냐는 물음에 박문수가 대답했습니다. 모두 다 모았다. 사진, 녹음, 서류. 모두 다. 그게 어디 있냐는 원장의 물음에 박문수가 대답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지. 곧 경찰이 받을 거야. 원장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좀 곤란한데요. 왜냐하면 원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박문수가 서류를 봤습니다.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 요양원 소유권 이전 동의서, 유언장. 모두 박문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명은 위조였습니다. 이게 뭐냐는 박문수의 물음에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서명하신 서류입니다. 어르신의 모든 재산을 우리에게 위임하신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사망 시 요양원 소유권도 저에게 넘어온다는 겁니다. 이건 위조야. 나는 서명한 적이 없어. 박문수가 외쳤습니다. 원장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문수가 현재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는 의사 진단서였습니다. 박문수, 알츠하이머 초기, 판단력 저하. 이것도 위조라는 박문수의 외침에 원장이 비웃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어르신은 현재 요양원 입소자일 뿐이죠. 그리고 우리는 합법적인 대리인입니다. 우쭐대며 원장에 당신들은 끝났어. 박문수는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당황할 줄 알았던 원장은 박문수를 보더니 실컷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경찰이 오겠어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보내신 그 소포는 이미 회수했죠. 박문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우체국 직원이 자기들 사람이라면서. 박문수가 보낸 소포를 책상 아래에서 꺼냈습니다. 뜯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것도 있다며 박문수가 적었던 노트도 꺼내 보였습니다. 이제 증거는 하나도 없다고. 박문수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조용히 지내십시오, 할아버지. 원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잘 모실게요. 하지만 말썽 부리시면. 원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다며 협박했습니다. 심장마비라던가 뇌졸중이라던가 70살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니냐고. 박문수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는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유나리는 오늘 아침에 해고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이랑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으니까 규정 위반이라고. 박문수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야. 그의 말에 원장이 웃었습니다. 그럴까요? 라며 코웃음 쳤습니다. 이제 방으로 돌아가시죠. 그리고 조용히 지내세요. 박문수는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방법이 있어.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증거를 빼앗겼어. 이제 어떡하지? 그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문수는 깜짝 놀라 일어섰는데 창문 밖에 윤아린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재빨리 창문을 열었습니다. 할인아, 어떻게 여기에? 빨리 나오라는 윤아린의 말이 급했습니다. 할아버지를 구출하러 왔어요. 시간이 없어요. 박문수는 옷을 챙겨 입고 창문으로 내려갔습니다. 윤아린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차가 저기 있다는 그녀의 말에 둘은 뛰었습니다. 주차장에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죠. 어디로 가냐는 박문수의 물음에 윤아린이 대답했습니다. 안전한 곳이에요. 할아버지를 도와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30분을 달렸습니다. 택시는 강릉 시내의 한 법률사무소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는 박문수의 물음에 윤아린이 대답했습니다. 이 변호사님 사무실이에요. 박문수는 서둘러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보낸 USB가 압수됐다며?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 USB는 비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아린이 미리 연락해서 함정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진짜 증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직접 찍었던 사진들이죠. 휴대폰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윤아린이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박문수는 놀란 눈으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원장 부부가 수상해서 몰래 증거를 모았어요. 윤아린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 수십 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원장 부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었죠. 횡령, 사기, 노인 학대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윤아린은 원장실 CCTV까지 해킹했습니다. 서류를 위조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긴급 체포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다른 요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될 예정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인아, 우리 이겼구나. 정말 고마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경찰차가 세봉요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 10여 명이 내렸습니다. 수색영장이 제시되었고 원장 김성호와 그의 아내가 급히 나왔습니다. 수사관은 횡령, 사기, 배임, 노인학대 혐의로 체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말도 안 돼. 증거가 어디 있어? 검사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박문수 회장과 윤아린이 제공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사진 1847장, 녹음 파일 73개, 영상 자료 12건. 모두 검토가 끝났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검사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박문수는 이 요양원의 실제 소유주이자 자산 324억 원을 가진 회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원장 부부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원장 부부는 그렇게 연행되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르신들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다는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35명의 어르신들이 임시로 다른 요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박문수와 유나리는 요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끝났어요. 아니야, 하리나. 이제 시작이야. 이 요양원을 다시 만들 거야. 제대로 된 요양원으로. 몇 주 후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박문수와 유나린, 그리고 세봉요양원에 계셨던 어르신들도 몇 분 오셨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성우와 박민정이 3년간 저질렀던 범죄 내역이었습니다. 식자재비 횡령 4억 4,100만 원, 약품비 착복 2억 5,200만 원, 정부 지원금 부정 수령 6억 3,900만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통한 인건비 착복 1억 8,600만 원, 박문수의 서류 위조 및 사기 미수, 그리고 노인 학대 73건, 총 횡령 금액은 15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개인 용도로는 외제차 구매에 8,600만 원, 제주도 콘도 구매에 3억 2천만 원, 해외여행에 2,3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과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사과드립니다. 방청석에서 김영숙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성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5억 원, 피고인 박민정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 요양 관련 업종 취업 연구 금지, 세봉요양원의 운영권은 원소유주 박문수에게 반환, 정부는 요양원 개선을 위한 긴급지원금 8억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울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박문수는 법원 밖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15년 전 손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이 요양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제게 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요양원을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그리고 전국의 모든 요양원이 그렇게 되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우리의 부모님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그분들을 소중히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유나리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이정훈 변호사가 오래된 파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나린의 할머니 윤순자의 유품에서 발견한 편지였습니다. 봉투에는 박문수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문수님께, 저는 윤순자입니다. 15년 전 저는 부산 새나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습니다. 그때 4살짜리 여자아이가 왔습니다. 손목에 H, R, 2009라고 새겨진 팔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뉴스에서 봤던 박하린, 박문수님의 손녀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온 사람이 제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딸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딸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1년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저는 하린이를 키웠습니다. 제 손녀라고 거짓말을 하며 키웠습니다.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할인이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남깁니다. 박문수님, 할인이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할인이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이는 당신의 손녀입니다. 할인이에게 세봉요양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언젠가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길 바라며 할인이의 팔찌를 절대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그 팔찌를 알아볼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했습니다. 부디 할인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윤순자 올림. 박문수는 편지를 읽고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모든 걸 알고 계셨구나. 윤아린도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지만 할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저도 할머니를 사랑했어요. 할머니는 제게 전부였어요. 할머니는 좋은 분이었어. 너를 잘 키워주셨어. 나는 할머니께 감사해. 박문수가 하늘을 봤습니다. 윤순자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할인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의 아픔, 15년의 그리움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몇 달 후 봄이 왔습니다. 세봉요양원은 완전히 새로 태어났습니다. 밝은 크림색 외벽, 만개한 정원, 그리고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푸른 마음 케어홈 마이너스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곳.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5명의 어르신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문수가 단상에 섰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이제 여러분의 진짜 집입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어르신이 동등하게 대우받습니다. VIP실도 없고 일반실도 없습니다. 모든 방이 똑같습니다. 식사는 매일 신선한 재료로 만들고 영양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치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합니다. 직원도 충분히 고용했습니다. 어르신 3명당 직원 1명입니다. 박문수는 새로운 원장을 소개했습니다. 윤아린, 아니 이제는 박할인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하며 어르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배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이곳을 가장 따뜻한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울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원장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정원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쪽에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윤순자 할머니를 기리며 당신이 지켜준 사랑 덕분에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영원히 감사합니다. 박문수, 박할인 올림. 할인이 비석 앞에 수선화를 놓았습니다. 할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진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머니가 바라던 대로요. 고마워요. 박문수도 꽃을 놓았습니다. 윤순자 할머니, 제 손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그날 저녁 정원에 불이 켜졌습니다. 모두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르신들, 직원들, 손님들, 모두가 한 가족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박문수는 정원 벤치에 할인과 함께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그럼 너무 행복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어. 엄마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내 엄마는 이 수선화를 정말 좋아했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했지. 우리도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너와 나 그리고 이 요양원 모두. 박문수는 푸른 마음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초기 기금 50억 원. 전국의 요양원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선아가 만발했습니다. 박문수와 박하린이 앉아 있습니다. 멀리서는 어르신들이 산책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미소 지으며 돕고 있습니다. 박문수가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아, 할아버지는 이제 모든 걸 다 봤어. 내가 행복한 것까지. 저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선아들이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박문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미소가 그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17년을 찾아 헤맨 손녀, 15년의 기다림, 그리고 마침내 찾은 가족. 이제 진짜 새봄이 왔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위로 올라갑니다. 푸른마음 케어홈 전경이 보입니다. 정원 가득한 수선화. 그 속에서 함께 앉아 있는 할아버지와 손녀. 그들을 둘러싼 어르신들과 직원들. 모두가 웃고 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사람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마이너스 박문수. 모든 어르신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누구보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사연로드였습니다.